서울 변두리 재개발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낡은 상가 건물 3층에는 묘한 간판이 하나 걸려 있다. 인생법률사무소. 세련된 법무법인들이 즐비한 서초동과는 거리가 먼 이곳의 주인은 환갑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선 눈빛을 간직한 사내 강순석이다. 그는 전직 검사 출신도 대형 로펌의 파트너 출신도 아니다. 그저 젊은 시절 고시 공부를 하며 이 골목 사람들에게 얻어먹은 밥값을 갚기 위해 돌아온 동네 변호사일 뿐이다. 강 변호사는 수임료를 무엇으로 받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밥값을 갚는 강 변호사를 따라 가볼까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이 건물에서 10년째 청소 일을 하는 인숙이었다. 그녀의 손은 락스물에 절어 하얗게 텄고 눈가에는 억울함이 서린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인숙은 순석의 책상 앞에 조심스럽게 종이봉투 하나를 내려놓았다. 그 안에는 꼬깃꼬깃한 믹스커피 3봉지가 들어있었다. 강 변호사님, 이거면 될까요? 수임료 1,000원은커녕 수중에 당장 돈 한 푼이 없어서. 순석은 안경을 고쳤으며 인숙이 내민 믹스커피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는 마치 황금괴라도 받은 양 아주 경건한 태도로 그 봉투를 받아 서랍에 넣었다. 수임료 아주 두둑하게 잘 받았습니다. 인숙 씨, 이게 보통 커피입니까? 청소하다가 고단할 때 마시려고 챙겨둔 귀한 거라는 거 내가 잘 압니다. 자, 이제 그 나쁜 놈이 누구인지 말씀해 보시죠. 이 강순석이가 커피값은 확실히 하거든요. 인숙의 사연은 기가 막혔다. 최근 건물주가 바뀌면서 새로 들어온 관리소장 재문이 문제였다. 재문은 인숙이 복도 청소를 게을리했다는 누명을 씌워 해고를 통보했고 지난 석 달치 월급마저 건물 기물 파손 비용이라며 한 푼도 주지 않고 내쫓으려 했다. 사실 인숙이 파손한 것은 없었다. 재문이 자신의 조카를 청소 일자리에 꽂아 넣기 위해 꾸민 비열한 짓이었다. 우리 아들 대학 등록금인데 재문 씨가 그 돈 안 주면 우리 모자 길거리에 나앉아요.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순석은 가만히 턱을 괴었다. 법대로 하면 소송을 걸고 판결이 나기까지 반년은 좋게 걸릴 일이다. 하지만 인숙에게 필요한 건 반년 뒤의 승소가 아니라 당장 내일의 쌀값이고 등록금이다. 순석은 옆방에서 신문을 보던 사무장 준열을 불렀다. 준열은 전직 형사 출신으로 순석의 손발이 되어 현장을 누비는 든든한 파트너였다. 준열아, 서류 가방 챙겨라. 오늘은 법정 말고 현장으로 간다. 인숙 씨 월급에 이자까지 쳐서 받아와야지. 두 사람이 도착한 관리사무소 안에는 재문이 거만하게 발을 올린 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순석을 본 재문은 코웃음을 쳤다. 아이고, 우리 동네 똥개 변호사님 오셨네.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법원에서 종이 날아오면 그때 얘기하자고. 순석은 허허 웃으며 재문의 책상 앞에 의자를 당겨 앉았다. 그리고는 품 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그 수첩 안에는 재문이 관리소장으로 부임한 이후 뒷돈을 챙긴 내역, 그리고 인숙을 해고하기 위해 CCTV 영상을 조작하려 했던 정황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준열이 밤낮으로 발로 뛰며 캐낸 정보였다. 재문 씨, 내가 법을 참 좋아하는데 말이야. 가끔은 법보다 빠른 게 있더라고. 바로 입소문이지. 당신이 상가 번영회 공금을 빼돌린 거, 그리고 인숙 씨한테 성희롱성 발언한 거. 이거 내가 이 건물 상인들한테 싹 다 풀면 당신 여기서 얼굴 들고 다닐 수 있겠어? 아, 물론 경찰서에도 이 수첩은 전달될 거고. 재문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껐다. 순석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차갑게 몰아붙였다. 인숙 씨 밀린 월급, 그리고 부당 해고에 따른 위로금까지. 지금 당장 입금해. 1분 늦을 때마다 위로금은 100만 원씩 올라간다. 내 시계는 정확하거든. 결국 재문은 식은땀을 흘리며 인숙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 인숙의 핸드폰에 입금 알람이 울리는 순간 순석은 비로소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인숙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고맙다고 절을 했다. 순석은 그녀의 손에 아까 수임료로 받았던 믹스커피 중 한 봉지를 다시 쥐어주었다.
이건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승소 기념으로 제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가서 아드님이랑 달콤하게 한 잔 타드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멀어지는 인숙의 뒷모습을 보며 순석은 씁쓸하게 웃었다. 세상에는 법보다 무서운 게 가난이고 법보다 멀리 있는 게 정이라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래서 그는 오늘도 1,000원짜리 지폐 한 장 믹스커피 몇 봉지에 자신의 인생을 건다. 저녁 바람이 차가워지자 순석은 코트깃을 세웠다. 사무실 앞에는 또 다른 누군가가 낡은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상가 3층 복도는 낮에도 어둑신했다. 형광등 하나가 수명이 다했는지 지지직 소리를 내며 깜빡거릴 때마다 벽에 붙은 누런 벽지들이 마치 허물을 벗는 뱀의 껍질처럼 들떠 보였다. 그 복도 끝 인생법률사무소라는 낡은 시트지가 붙은 유리문 너머로 눅진한 갯비린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순석은 낡은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조간신문을 뒤적이고 있었다. 그때 문손잡이가 힘겹게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끽 비명을 지르며 열린 문 사이로 들어온 것은 팔순을 바라보는 영옥이었다. 그녀는 평생 서해안 갯벌에서 낙지를 잡고 시장 바닥에서 전어를 팔아 자식 셋을 가르쳤다. 그녀의 등은 갯벌에서 구부정하게 보낸 세월만큼이나 깊게 휘어 있었고 굵은 마디가 붉어진 손가락 끝은 검게 착색되어 있었다. 영옥은 품 안에서 신문지에 겹겹이 쌓인 뭉치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마치 갓 해산한 아이를 다루듯 조심스러운 손길이었다. 겹겹의 종이를 벗겨내자 해풍에 바짝 말라 노르스름한 빛을 띠는 전어 한 두름이 모습을 드러냈다. 비늘 하나하나가 화석처럼 굳어 햇빛에 반짝였다. 강 변호사님, 내가 가진 게 이것뿐이라서 미안스러워서 어째. 영옥의 목소리는 갈라진 논바닥처럼 파르르 떨렸다. 그녀의 눈가에 깊게 파인 주름 사이로 투명한 액체가 고였다. 순석은 신문을 내려놓고 안경을 벗었다. 그는 영옥이 내민 전어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생선이 아니었다. 영옥이 새벽마다 시린 바닷바람을 맞으며 지켜온 삶의 무게였다. 영옥 어머님, 이 전어 참 잘 말리셨네요. 비늘 하나 상하지 않은 걸 보니 어머님이 이 집을 지키려 얼마나 애쓰셨을지 눈에 선합니다. 이 수입료 제가 아주 비싸게 받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전어 맛 좀 아는 놈이 사건 하나는 끝내주게 해결하거든요. 순석은 사무장 준열을 불렀다. 준열은 전직 형사 특유의 무뚝뚝한 표정으로 커피를 타서 영옥 앞에 놓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믹스커피 향이 갯비린내와 섞여 사무실 안을 기묘한 온기로 채웠다. 영옥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컵을 감싸쥐며 기막힌 사연을 털어놓았다. 사건의 발단은 영옥의 막내 아들 광식이었다. 30이 넘도록 변변한 직장 없이 도박장을 전전하던 광식은 사채업자 만수에게 빚을 졌다. 만수는 광식에게 어머니 집을 담보로 서류 한 장만 쓰면 빚을 탕감해주고 사업 자금도 빌려주겠다고 꼬드겼다. 법률 지식이 전무했던 광식은 어머니의 인감도장을 몰래 훔쳐 만수가 내민 계약서에 지장을 찍었다. 그것은 단순한 담보 서류가 아니라 대물변제 계약서, 즉 돈을 못 갚으면 즉시 집 소유권을 만수에게 넘긴다는 독소 조항이 가득한 덫이었다. 사채업자 만수는 이 지역 재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영옥처럼 글을 모르거나 법의 어두운 노인들만 골라 집을 가로채는 기획부동산 조직의 행동대장이었다. 그는 이미 영옥의 집 소유권을 제3자의 명의로 돌려놓은 상태였다. 그놈들이 어제 와서 그러대요. 다음 주까지 짐 빼라고. 내 집인데. 내가 죽어서 나갈 집인데. 광식이는 소식도 없고. 순석은 가슴 한구석이 뻐근해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낡은 코트를 집어들었다. 준열아, 연장 챙겨라. 오늘은 법전 대신 법보다 무서운 것을 좀 보여줘야겠다. 순석과 준열이 찾아간 곳은 만수가 운영하는 뒷골목의 한 유흥업소 지하 사무실이었다. 담배 연기가 자욱한 방 안에서 만수는 금팔찌를 번쩍이며 부하들과 고스톱을 치고 있었다. 순석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험상궂은 사내들이 일제히 일어섰다. 어이 영감님, 여긴 경로당 아니야. 잘못 찾아왔으면 곱게 나가시지. 만수가 이빨 사이에 낀 고춧가루를 쑤시며 비죽거렸다.
순석은 아랑곳하지 않고 만수의 맞은편 의자에 털썩 주앉았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 하나와 녹음기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조만수 사장님,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물론이고 이번 건은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해당할 것 같은데? 특히 80대 고령자를 기망해서 유일한 주거지를 편취한 건 질이 아주 나빠. 판사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 부모 같은 노인들 등쳐먹는 놈들이야. 만수는 콧방귀를 뀌며 순석의 멱살을 잡으려 했다. 그 순간 옆에 서 있던 준열이 만수의 손목을 낚아챘다. 우두둑 소리와 함께 만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 이거나. 이 새끼들이 미쳤나? 순석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사장님, 내가 전직 검사 시절에 당신 같은 놈들 수백 명은 보냈어. 지금 이 녹음기 안에는 광식이가 당신 협박에 못 이겨 도장을 훔쳤다고 자백한 내용, 그리고 당신이 광식이를 도박판으로 유인한 정황이 담긴 증언들이 다 들어있어. 게다가 당신들 부동산 등기법 위반에 조세 포탈까지 엮여 있더군. 세무조사 한번 들어가면 이 건물 날아가는 건 시간 문제지. 사실 광식은 아직 입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순석은 만수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죄지은 자의 의심은 독보다 강하다. 순석은 준비해온 소유권이 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 소장과 형사 고소장을 만수의 코앞에 던졌다. 선택해. 지금 당장 영옥 어머님 집 서류 원상복구하고 조용히 이 동네 뜰래? 아니면 내일 아침 검찰청 포토라인에서 나랑 만날래? 1분 준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만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순석의 눈을 살폈다. 순석의 눈에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었다. 결국 만수는 욕설을 내뱉으며 서랍에서 영옥의 인감도장과 관련 서류들을 꺼냈다. 사흘 뒤 영옥의 집 등기부 등본은 다시 그녀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돌아왔다. 순석은 다시 사무실을 찾은 영옥에게 등본을 건네주며 수임료로 받았던 전어 중 가장 큰 놈 한 마리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어머님, 이 전어는 제가 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녁에 광식이 놈 돌아오면 이거 구워주면서 한마디만 하세요. 너 때문에 변호사님이 이 맛있는 걸 못 드셨다고요. 그리고 빗장 꼭 걸어 잠그세요. 법보다 무서운 건 가족이라는 이름의 욕심입니다. 영옥은 등본을 가슴에 품고 연신 머리를 숙였다. 순석은 벽에 걸린 남은 전어 두rum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준열아, 오늘 저녁엔 전어 구워서 소주나 한잔하자. 세상이 참 소금기 절어서 짜다 짜. 사무실 문을 부술듯이 열고 들어온 사내가 있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들어온 사내는 이 동네에서 30년 넘게 떡집을 운영해온 철기였다. 그의 등 뒤에는 하얗게 질린 안색의 여인 미자가 서 있었다. 철기는 다짜고짜 책상 위에 보자기 하나를 풀어 헤쳤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오색 무지개 떡이었다. 떡 사이사이에 박힌 대추와 밤이 윤기를 내뿜고 있었다. 강 변호사님, 이거 수임료입니다. 제발 저 옆편네. 아니, 저 미자 씨 좀 살려주시오.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철기의 목소리는 분노로 부르르 떨렸다. 사연은 이러했다. 미자는 철기의 떡집 바로 옆에서 작은 수선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평생 독신으로 살며 바늘땀 한 땀 한 땀에 목숨을 걸어 모은 전 재산 1억 원을 평소 언니, 동생 하며 지내던 상가 번영회장 현숙에게 사기당한 것이다. 현숙은 세련된 옷차림과 화술로 상가 노인들의 신망을 얻은 인물이었다. 그녀는 상가 재건축 조합 결성을 미끼로 노인들에게 투자금을 가로챘다. 특히 연고가 없는 미자에게는 나중에 우리같이 실버타운 가서 의지하며 살자며 눈물까지 흘리며 접근했다. 미자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전 재산을 현숙의 계좌로 쐈다. 하지만 재건축은커녕 현숙은 그 돈을 들고 해외로 도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미자는 그 사실을 알고 식음을 전폐한 채 수선집 골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이를 지켜보던 옆집 철기가 참다 못해 갓 찐 떡을 들고 순석을 찾아온 것이었다. 순석은 무지개 떡 조각을 손으로 떼어 입에 넣었다. 쫄깃한 식감 뒤로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번졌다. 하지만 순석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엄숙했다. 철기 씨, 떡이 참 답니다.
이렇게 달콤한 떡을 찌는 분들이 왜 그리 쓴 눈물을 흘리셔야 하는지 참으로 통탄할 일이군요. 순석은 미자의 손을 잡았다. 바늘에 찔려 굳은 살이 박인 그녀의 손가락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미자 씨, 법은 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하지만 그 눈물을 흘리게 한 놈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저를 믿으시겠습니까? 미자는 대답 대신 고개를 깊게 숙였다. 순석은 즉시 행동에 개시했다. 이번엔 정식 소송보다 빠른 압박이 필요했다. 현숙이 출국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48시간. 순석은 준열에게 현숙이 자주 드나드는 강남의 한 프라이빗 바 위치를 파악하게 했다. 그날 밤 순석은 화려한 조명 아래 샴페인을 마시고 있던 현숙의 테이블 앞에 섰다. 현숙은 당황하며 경비원을 부르려 했다. 사장님, 경비 부르기 전에 이것부터 보시지. 당신이 지난달에 가짜 법인 명의로 빼돌린 자금 흐름도야. 그리고 이건 당신이 미자 씨한테 보낸 실버타운 입주 확약서인데. 이거 위조인 거 국과수 가면 금방 탄로날 텐데. 현숙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비웃었다. 증거 있어요? 그 노인네가 자기 발로 와서 투자한 거예요. 법대로 하라고요. 순석은 현숙의 귓가에 조용히 은조렸다. 아, 법대로 해야지. 근데 말이야, 당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법일까? 아니면 당신한테 돈 맡긴 그 무시무시한 사채업자들일까? 내가 오늘 저녁에 당신이 도주하려고 비행기 표 끊어놓은 사실을 그분들께 살짝 흘렸거든. 아마 지금쯤 이 건물 입구에 도착했을걸? 현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입구 쪽을 향해 미친 듯이 흔들렸다. 순석은 현숙의 앞에 백지 수표 한 장과 볼펜을 놓았다. 미자 씨 돈 1억, 그리고 철기 씨 떡집 권리금 갈취하려던 거 포기하는 각서. 지금 당장 써. 아니면 여기서 저 무서운 분들 기다리든가. 현숙은 떨리는 손으로 각서를 작성하고 미자의 돈을 즉시 이체했다. 그녀의 화려한 드레스는 공포에 젖은 식은땀으로 얼룩졌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는 다시 고소한 떡 냄새가 진동했다. 미자는 눈물을 닦으며 순석의 책상 위에 하얀 손수건 한 장을 내려놓았다. 그 위에는 도라지꽃이 정교하게 수놓아져 있었다. 변호사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순석은 수임료로 받은 무지개 떡을 사무실 식구들과 나눠 먹으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낡은 상가 골목에는 다시 떡집의 수증기가 피어오르고 수선집에 미싱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준열아, 법이란 게 참 별거 없다. 사람 사는 거 지켜주는 거 그거면 된 거 아니냐? 순석의 책상 위에는 이제 말린 전어 한 두rum과 무지개 떡, 그리고 꽃자수 손수건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것은 이 세상 어떤 육중한 법전보다도 무거운 강순석 변호사만이 짊어질 수 있는 인생의 무게였다. 사무실 안으로 눅눅한 비냄새가 스며들던 오후였다. 낡은 상가 건물의 배수관이 역류하는지 꾸르륵 소리를 내며 울어댔다. 순석은 낡은 법전 사이에 끼워둔 먼지 쌓인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문 밖에서 머뭇거리는 그림자를 발견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머리카락이 하얗게 센 정순이었다. 그녀는 젖은 우산을 접지도 못한 채 품 안에서 신문지에 소중히 감싼 유리병 하나를 꺼냈다. 변호사님, 이게 올해 처음 짠 들기름이에요. 냄새가 참 고소한데 수임료로 이거면 될까요? 노란 기름이 든 병 안에는 정순의 정성만큼이나 맑은 빛이 감돌았다. 순석은 코끝을 스치는 고소한 향기에 잠시 눈을 감았다. 그 향기 뒤로 정순의 굽은 등과 떨리는 손등 위로 떨어진 눈물 자국이 보였다. 정순 어머님, 이 기름 한 병이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수임료를 가져오셨네요. 자, 이제 그 마음고생 시킨 놈이 누구인지 말씀해 보세요. 정순의 사연은 듣는 이의 피를 거꾸로 솟게 했다. 정순은 일찍 남편을 여의고 홀로 시장에서 나무를 팔아 외아들을 키웠지만 아들은 몇 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남은 혈육이라곤 죽은 아들의 사촌이자 정순의 조카인 철민뿐이었다. 철민은 아들 노릇을 하겠다며 정순의 곁을 지켰다. 매일 같이 들러 안부를 묻고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며 정순의 신뢰를 쌓았다. 하지만 철민의 목적은 정순이 아들을 잃고 받은 보상금과 평생 모은 노후 자금 8천만 원이었다.
철민은 어머니, 요새 은행 이자가 너무 낮아요. 제가 아는 분이 이자를 2배로 주는 상품을 소개해 주신대요라며 정순을 꿰어 인감과 통장을 가로챘다. 그리고는 정순의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아 잠적해버렸다. 제가 바보지요. 아들 같은 놈이라 믿었는데 이제 나라에서 나오는 연금까지 압류당하게 생겼어요. 죽고 싶어도 아들 녀석 얼굴 볼 면목이 없어서 못 죽겠어요. 정순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가늘게 떨렸다. 순석은 사무장 준열에게 눈짓했다. 준열은 이미 철민의 행적을 쫓고 있었다. 철민은 정순의 돈으로 외제차를 빌려 타고 다니며 강남의 도박장을 전전하고 있었다. 준열아, 이번엔 법원 말고 현장으로 직접 가자. 저런 놈들은 법전보다 자기 목줄이 조여오는 걸 느껴봐야 정신을 차리거든. 순석은 정순이 가져온 들기름 병을 책상 위에 소중히 올려두고 검은 가죽 장갑을 꼈다. 그의 눈빛은 평소에 인자한 동네 할아버지의 것이 아니었다. 사냥감을 포착한 늙은 사자의 그것이었다.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경기도 외곽의 한 불법 하우스였다.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서 철민은 돈다발을 쌓아두고 히히덕거리고 있었다. 순석이 문을 박차고 들어가자 건장한 체격의 어깨들이 길을 막아섰다. 준열이 순식간에 2명의 팔을 꺾어 제압하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철민아, 고모님이 주신 들기름 냄새가 여기까지 나더구나. 근데 내 손에선 썩은 돈 냄새만 나는구나. 철민은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다. 누구쇼? 당신들 뭐야? 경찰이야? 순석은 유유히 걸어가 철민의 앞에 놓인 판돈을 쓱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던졌다. 경찰? 아니, 나는 내가 고모님 몰래 위조한 증여 계약서가 가짜라는 걸 입증할 변호사다. 그리고 내가 어제 도박 자금으로 쓴 돈의 출처가 정순 어머님의 요양급여였다는 사실도 이미 체증 끝났어. 이건 단순 사기가 아니라 존속 중범죄에 해당해. 감방에 가면 최소 7년은 나오겠더군. 철민은 허세를 부리며 소리를 질렀다. 증거 있어? 그 노인네가 직접 준 거라고 우기면 끝이야. 순석은 차갑게 웃으며 녹음기 버튼을 눌렀다. 녹음기에서는 철민이 친구와 통화하며 그 할망구 치매 기운 있을 때 싹 털어야지. 죽으면 어차피 내 돈인데 뭐라고 떠벌린 육성이 흘러나왔다. 준열이 밤새 잠복하며 확보한 결정적 증거였다. 철민아, 내가 잊은 게 하나 있어. 정순 어머님은 널 아들이라 믿었지만 이 법은 널 인간으로도 안 보거든. 지금 당장 고모님 돈 다 입금하고 자수할래? 아니면 여기서 내 손에 끌려가서 인생종 칠래? 철민은 사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다. 순석은 그런 철민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말했다. 나한테 빌지 마. 내일 아침 정순 어머님 댁에 가서 그 낡은 장판 위에 머리 박고 빌어. 그리고 고모님이 주시는 밥 한 그릇 먹고 내 발로 경찰서 가라. 그게 내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예의다. 다음 날 정순의 통장에는 가압류되었던 돈이 전액 돌아왔다. 정순은 순석을 찾아와 울먹이며 말했다. 변호사님, 그놈. 감옥 가면 마음이 아파서 어째요. 순석은 정순의 거친 손을 잡아주며 부드럽게 말했다. 어머님, 그놈을 감옥에 보내는 건 어머님이 아니라 법입니다. 어머님은 그저 따뜻한 밥 한 끼 지어 먹으며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는 게 복수하는 길이에요. 이 들기름으로 맛있는 나물 무쳐 드세요. 정순이 떠난 뒤 순석은 사무실 한 구석에 놓인 들기름 병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비는 그치지 않았지만 병 안에 담긴 황금빛 기름처럼 정의는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맑게 빛나고 있었다. 초여름의 열기가 상가 건물의 콘크리트 벽을 타고 훅 끼쳐 올라오던 오후였다. 사무실 안에는 낡은 선풍기가 끼익끼익 소리를 내며 힘겹게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순석은 땀을 닦으며 얼음물 한 잔을 들이키려는데 문이 벌컥 열리며 앳된 얼굴의 소년 민호가 들어왔다. 민호의 손에는 검게 그을린 낡은 철모 하나와 뜯지 않은 건빵 한 봉지가 들려 있었다. 변호사님, 이거 우리 할아버지 수임료예요. 제발 우리 할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할아버지가 사람을 때렸을 리 없어요. 민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민호의 할아버지 재준은 참전 용사 출신으로 동네 공원에서 소일거리를 하며 손자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평생 남에게 해 한 번 끼친 적 없는 재준이 특수 폭행 혐의로 유치장에 갇혔다는 소식은 동네에 큰 충격이었다. 사건의 상대는 국내 굴지의 기업 태성그룹의 후계자 태석이었다. 태석은 공원 부지에 자신의 사설 골프 연습장을 지으려다 이를 반대하던 노인들과 마찰을 빚었다. 그 과정에서 태석은 재준이 휘두른 지팡이에 맞아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며 고소했고 막강한 변호인단을 선임해 재준을 구속 수사하도록 압박했다. 순석은 민호가 내민 녹슨 철모를 가만히 어루만졌다. 철모 옆면에는 총탄이 스쳐 지나간 자국이 선명했다. 그것은 재준이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켰다는 증거이자 그가 평생 긍지로 여겨온 삶의 훈장이었다. 민호야, 이 철모 참 무겁구나. 할아버지가 이 무거운 걸 쓰고 나라를 지키셨는데 정작 나라는 할아버지를 못 지켜줬네. 걱정 마라. 이 건빵 한 봉지값 내가 톡톡히 하마. 순석은 즉시 준열을 대동하고 사건 현장인 공원으로 향했다. 준열은 전직 형사의 감으로 주변 CCTV를 훑었지만 이상하게도 사건 당시의 영상만 기계 오작동으로 삭제되어 있었다. 전형적인 은폐였다. 태석의 변호인단은 재준이 치매 증상을 보이며 난동을 부렸다는 거짓 진술서까지 조작해 법원에 제출한 상태였다. 순석은 유치장에 있는 재준을 면회했다. 재준은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다. 강 변호사, 난 내 지팡이로 그놈을 때린 적 없네. 그놈이 내 가슴에 달린 무공 훈장을 잡아채서 바닥에 던지길래 그걸 주우려다 넘어진 것뿐이야. 그런데 그놈들이 내가 지팡이를 휘둘렀다고. 재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순석은 재준의 손을 꽉 잡았다. 어르신, 훈장은 다시 닦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놈들이 더럽힌 어르신의 명예는 제가 반드시 되찾아오겠습니다. 순석은 태석의 변호인단이 기다리고 있는 호화로운 법무법인 사무실을 직접 찾아갔다. 수천만 원짜리 수트를 입은 변호사들이 순석을 비웃으며 서류를 내밀었다. 강 변호사님, 적당히 합의하시죠. 어차피 증거는 우리 쪽에 다 있습니다. 노인네 치매 판정받게 해서 요양원으로 보내는 게 손자한테도 이득 아니겠습니까? 순석은 그들이 내민 서류를 찢어 발기며 차갑게 웃었다. 당신들이 잊은 게 하나 있더군. 재준 어르신이 지키려던 건 공원이 아니라 이 나라의 법도였어. 증거가 없다고? 천만에. 여기 아주 확실한 증거가 있거든. 순석은 주머니에서 민호가 가져온 건빵 봉지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변호사들이 황당하다는 듯 비웃었다. 이게 증거라고요? 장난하십니까? 이건 그냥 건빵이 아니야. 민호가 사건 당일 할아버지께 드리려고 샀던 건데 그 봉지에 아주 흥미로운 게 묻어 있더라고. 태석 씨가 재준 어르신을 밀칠 때 튄 태석 씨의 넥타이 핀 파편이지. 그리고 결정적인 건 순석은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 속에는 태석이 재준의 훈장을 짓밟으며 비웃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사건 당시 현장 근처에서 틱톡 영상을 찍던 여학생의 배경 화면에 우연히 포착된 것이었다. 준열이 사흘 밤낮을 뒤져 찾아낸 보물이었다. 태석 씨가 재준 어르신을 폭행하고 훈장을 모독하는 장면이 아주 선명하게 찍혔더군. 게다가 CCTV 영상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보안업체 직원의 자백도 이미 확보했어. 자, 이제 특수폭행과 증거인멸, 무고죄까지 엮어볼까? 태성그룹 주가가 볼만하겠네. 태석의 변호인단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서로를 쳐다보았다. 순석은 의자 뒤로 깊숙이 몸을 묻으며 덧붙였다. 합의는 없어. 재준 어르신 앞에 무릎 꿇고 직접 사과해. 그리고 훼손된 공원 복구 비용 전액 기부해. 안 그러면 내일 아침 9시 뉴스 메인은 태성그룹 3세의 갑질 폭행이 될 거니까. 일주일 뒤 재준은 무죄로 풀려났다. 태석은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였고 재준의 가슴에는 다시는 금이 가지 않을 단단한 명예의 훈장이 달렸다. 사무실로 돌아온 순석은 민호와 재준이 가져온 건빵을 씹으며 창밖을 보았다. 준열이 텁텁하지 않냐며 물을 건넸지만 순석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세상에서 제일 고소하다.
이 건빵 한 봉지가 재벌 놈들 수조원보다 무겁다는 걸 저놈들이 알기나 할까. 벽에는 녹슨 철모와 건빵 봉지가 훈장 옆에 나란히 걸렸다. 법은 때로 힘있는 자의 편에 서는 것 같지만 순석이 지키는 작은 사무실의 불빛 아래서는 오직 진실만이 가장 밝게 빛나고 있었다. 장마철의 눅눅한 습기가 상가 건물의 시멘트 벽면을 타고 흘러내렸다. 복도 끝자락에 위치한 인생법률사무소의 유리문은 온도차 때문인지 뿌옇게 김이 서려 있었다. 강순석 변호사는 돋보기를 코끝에 걸친 채 삐걱거리는 회전의자에 몸을 맡기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낡은 선풍기가 탈탈거리는 소리를 내며 습한 공기를 휘젓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누렇게 빛바랜 법전들이 성벽처럼 쌓여 있었다. 그때 문손잡이가 조심스럽게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끽 소름 끼치는 금소금과 함께 문이 열리자 빗물에 젖은 고무신 한 켤레가 먼저 시야에 들어왔다. 그 뒤를 따라 들어온 사람은 이 동네에서 박스 할머니로 통하는 순자였다. 그녀는 키가 150cm도 되지 않을 만큼 작았고 평생 폐지를 줍느라 허리는 기역자로 굽어 있었다. 그녀의 몸에선 젖은 종이 냄새와 곰팡이 냄새, 그리고 고단한 세월의 채취가 뒤섞여 났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서 비닐봉지를 꺼냈다. 그 안에는 빗물 한 방울 묻지 않게 겹겹이 싼 1,000원짜리 지폐 3장이 들어있었다. 지폐는 얼마나 정성스럽게 다듬었는지 갓 발행된 돈처럼 빳빳하게 펴져 있었다. 강 변호사님, 내가 줄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예요. 하루 종일 박스를 주워도 요새는 1,000원 벌기가 하늘의 별 따기네. 그래도 이 돈 부정한 돈 아니니 받아주실 수 있을까? 순자의 목소리는 젖은 장작이 타들어 가듯 갈라져 있었다. 순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순자의 젖은 어깨를 감싸주었다. 그가 만진 어깨뼈는 앙상하게 말라 있었고 빗물에 젖은 옷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순석은 순자가 내민 3,000원을 마치 수억 원짜리 수표라도 되는 양 조심스럽게 받아 지갑 깊숙이 넣었다. 순자 어머님, 이 돈은 제가 지금까지 받은 수임료 중 가장 무겁습니다. 자, 이쪽으로 앉으세요. 준열아, 어머님께 제일 뜨거운 꿀물 한 잔 타드려라. 사무장 준열이 투덜거리면서도 정성껏 물을 끓였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을 받아든 순자의 손은 동상처럼 굵은 정맥이 툭툭 붉어져 있었다. 그녀는 한 모금 꿀물을 마시고는 참아왔던 사연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순자는 재개발 구역 끝자락에 위치한 작은 단칸방 하나를 소유하고 있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시장 바닥에서 생선을 팔아 겨우 마련한 그녀에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집이었다. 그런데 최근 그녀의 조카인 현숙이 나타나면서 모든 것이 뒤틀렸다. 현숙은 부동산업을 하며 나름 성공한 커리어우먼 행세를 했지만 실상은 빚더미에 올라앉아 고모의 집을 노리고 있었다. 현숙은 치매 기운이 있는 순자에게 건강검진 서류라고 속여 부동산 증여 계약서에 지장을 찍게 했다. 그리고는 일주일 전 용역업체 사내들을 대동해 순자의 짐을 길바닥으로 내팽개쳤다. 순자가 평생 모은 낡은 앨범, 남편의 유품인 녹그릇, 그리고 폐지를 팔아 모은 푼돈이 든 저금통까지 모두 쓰레기차에 실려나갔다. 현숙이가 그러대요. 고모는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하니 좋은 시설로 보내주겠다고. 근데 거긴 감옥이나 다름없잖아요. 내 집에서 죽는 게 소원인데. 변호사님, 나 좀 살려줘요. 순석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그는 전직 검사 시절 수많은 악인을 마주했지만 혈육의 정을 이용해 노인의 마지막 안식처를 빼앗는 자들을 가장 경멸했다. 준열아, 현숙이라는 여자 뒷조사 좀 해봤나? 옆에서 신문을 보던 준열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털어봤죠. 현숙, 그 여자 겉만 번지르르 하지 사채 빚이 5억이 넘습니다. 지금 고모님 집 팔아서 그 빚 갚으려고 이미 매매 계약까지 가계약 상태로 걸어놨더라고요. 오늘 내로 손 안 쓰면 집 넘어갑니다. 순석은 코트를 집어들었다. 가자. 법전 들고 싸우기엔 시간이 부족하다. 이번엔 사기꾼의 수법으로 사기꾼을 잡아야겠다. 순석과 준열이 도착한 곳은 현숙이 운영하는 화려한 인테리어의 부동산 사무실이었다. 현숙은 최고급 커피를 마시며 매수자와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순석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현숙은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누구시죠? 예약 안 하셨으면 나가세요. 지금 중요한 계약 중이라. 순석은 유유히 걸어가 현숙의 책상 맞은편 의자에 털썩 앉았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순자가 준 빳빳한 1,000원짜리 3장을 꺼내 탁자 위에 부채꼴로 펼쳐놓았다. 이게 뭔지 압니까? 당신 고모님이 오늘 아침 빗물 속에 주워 모은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의 인생을 끝장낼 구속영장 초안이고요. 현숙은 콧방귀를 뀌었다. 구속영장? 웃기시네. 고모가 직접 증여한 거예요. 서류 다 완벽하다고요. 법대로 하세요. 순석은 허허 웃으며 휴대용 노트북을 켰다. 화면에는 현숙이 순자의 손가락을 강제로 잡아 계약서에 찍게 하는 현장의 소리가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순자가 폐지를 줍던 골목 어귀에 낡은 CCTV에 녹음된 기능이 있었던 것이다. 준열이 사흘 밤낮을 복원해낸 결정적 증거였다. 당신 형법 제347조 준사기죄에 해당해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노인을 기망해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으니까. 게다가 이 계약서 작성할 때 참관했다는 증인, 당신 밑에서 일하는 격리 직원이지? 그 친구 이미 경찰서에서 자백했어. 당신이 시켰다고. 현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하얘졌다. 매수인은 질색하며 계약서를 찍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순석은 몸을 앞으로 숙이며 현숙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자, 이제 선택해. 일시간 내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서류에 도장 찍고 고모님 집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할래? 아니면 지금 바로 수갑 차고 경제사범으로 뉴스에 나올래? 참고로 당신 사채업자들한테도 연락해놨어. 당신이 고모님 집으로 사기치려다 실패했다고 말이야. 아마 그들이 경찰보다 먼저 당신을 찾으러 올걸? 현숙은 사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사채업자라는 말에 사들사들 떨며 도장을 꺼냈다. 법의 심판보다 눈앞의 칼날이 더 무서웠던 것이다. 저녁 무렵 비가 그치고 맑은 노을이 졌다. 순자는 자신의 낡은 단칸방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짐은 엉망이 되었지만 그녀는 방바닥에 주저앉아 벽을 어루만지며 울었다. 순석은 그녀의 손에 다시 1,000원짜리 3장을 쥐어주었다. 어머님, 이 돈은 제가 안 받겠습니다. 대신 오늘 저녁에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사드세요. 그리고 이 집 문고리 내가 튼튼한 놈으로 바꿔드릴 테니 이제 아무나 들여보내지 마세요.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순석은 준열에게 물었다. 준열아, 오늘 우리가 한 게 법이냐 아니면 사기냐? 준열은 씩 웃으며 대답했다. 법이면 어떻고 사기면 어떻습니까? 사람 하나 살렸으면 장땡이죠. 근데 변호사님, 진짜 수임료 3,000원 안 받으실 거예요? 순석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중얼거렸다. 받았지. 세상에서 가장 빳빳하고 깨끗한 마음 3장이나 받았잖아. 그거면 충분해. 상가 3층 복도의 공기는 늘 정체되어 있었다. 낡은 환풍기가 비명을 지르며 돌아가고 있었지만 복도 깊숙이 밴 찌개 냄새와 먼지 냄새는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강순석 변호사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법전의 책장을 넘기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의 손가락 끝에는 수천 번은 넘게 넘긴 종이의 질감이 익숙하게 닿았다. 그때 문 밖에서 누군가 주저하는 듯한 발소리가 들렸다. 똑똑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부부 미자와 그녀의 남편 봉식이 들어왔다. 미자의 품에는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쌓인 무언가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순석의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보자기 안에는 겉장이 너덜너덜해진 낡은 영안사전 한 권과 갓 쪄낸 김이 모락모락. 나는 왕만두 한 쟁반이 들어있었다. 만두피 사이로 비치는 속재료들이 윤기를 머금고 있었다. 강 변호사님, 우리 손주 녀석 영어 가르쳐보겠다고 평생 아끼던 사전인데 이제는 소용없게 됐어요. 이 만두는 제가 아침부터 직접 빚은 건데 수임료로 이거면 될까요? 돈은 그놈한테 다 털려서 한 푼도 없네요. 미자의 목소리는 젖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봉식은 옆에서 고개를 떨군 채 연신 마른 세수를 해댔다.
순석은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고 미자가 내민 만두 하나를 손으로 집어 크게 한 입 베어 물었다. 뜨거운 육즙이 입안 가득 퍼졌다. 미자 어머님, 만두 맛이 정말 일품입니다. 이 사전도 손때가 묻은 걸 보니 얼마나 귀한 건지 알겠네요. 이 수임료 제가 아주 무겁게 받겠습니다. 자, 이제 그 똑똑한 사기꾼 놈이 누구인지 자세히 좀 들어봅시다. 사연은 기가 막혔다. 미자 부부에게는 금지옥엽 같은 손주가 하나 있었다. 부모 없이 조부모 밑에서 자라는 손주가 행여나 기죽을까봐 미자는 시장에서 나무를 팔아 모은 적금 5천만 원을 손주의 교육비로 쓰기로 했다. 그때 나타난 인물이 바로 광수였다. 광수는 자신을 S대 출신의 전직 외교관이라고 소개하며 화려한 학위 증명서와 경력 증명서를 내밀었다. 광수는 신사적인 말투와 세련된 옷차림으로 미자 부부의 신뢰를 샀다. 그는 손주 녀석을 글로벌 인재로 키워주겠다며 고액의 과외비를 요구했고 나중에는 미국 명문대 입학을 위한 기여 입학 기금이 필요하다며 미자의 전 재산을 가로챘다. 하지만 광수는 명문대생도 외교관도 아니었다. 그는 학위 증명서를 위조해 노인들의 교육열을 이용하는 전문 사기꾼이었다. 돈을 보내자마자 연락이 끊겼어요. 그놈이 가르쳐준 사무실에 가보니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우리 손주 미래를 담보로 그런 짓을 하다니. 천벌을 받을 놈이에요. 봉식의 주먹이 분노로 파르르 떨렸다. 순석의 눈빛이 면도날처럼 날카로워졌다. 그는 옆에서 태블릿 PC를 두드리고 있던 사무장 준열을 쳐다봤다. 준열아, 이 광수라는 놈 전과가 화려하지. 준열이 화면을 순석에게 돌렸다. 이미 비슷한 수법으로 4번이나 학교 갔다 온 놈입니다. 성은 김씨인데 이름은 매번 바꿔요. 이번엔 광수라는 이름을 썼네요. 지금 강남 테헤랄로 쪽에서 해외 이주 공사 차려놓고 또 다른 노인들 낳고 있답니다.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요. 순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코트를 걸쳤다. 그의 표정은 이미 법정의 냉혹한 심판관으로 변해 있었다. 가자. 이번엔 학벌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추악한 민낯을 제대로 까발려줘야겠다. 준열아, 내가 말한 특별한 증거 챙겼지?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강남 한복판의 빌딩 12층이었다. 글로벌 리더 에듀케이션이라는 거창한 간판이 붙은 사무실 안에서 광수는 또 다른 노신사에게 유창한 영어 섞인 말로 사기를 치고 있었다. 순석이 문을 박차고 들어가자 광수는 당황한 기색 없이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다. 누구시죠? 상담 예약은 비서실을 통해서. 순석은 광수의 책상 위에 미자가 가져온 낡은 영한 사전을 쾅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사전에서 먼지가 풀썩 일었다. 이게 내가 가르친다는 영어의 근본이다. 이 가짜놈아. 김광수, 아니 김철민이었나? 전과 사범이 외교관 행세하느라 고생이 많네. 광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하지만 그는 이내 비웃으며 대꾸했다. 증거 있어요? 내 학위 증명서는 공증까지 받은 겁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싶어요? 순석은 허허 웃으며 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공증? 아, 내가 위조한 그 공증 서류 말이지. 내가 S대 총장님 직인이랑 외교부 인사과 확인서 직접 받아왔거든. 그리고 결정적으로 순석은 준열이 챙겨온 녹음기를 켰다. 거기선 광수가 자신의 동료와 술집에서 나누던 대화가 흘러나왔다. 그 노인네들 손주 얘기에 눈이 멀어서 돈 다 내놓더라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할매들 돈 뜯는 거야. 사무실 안에 있던 다른 노신사가 경악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광수는 사방이 막힌 것을 직감하고 창문을 통해 도망치려 했지만 문간을 지키고 있던 준열의 육중한 체구에 가로막혔다. 준열은 광수의 팔을 뒤로 꺾어 바닥에 맺혔다. 이보게 광수씨. 법은 공부 안 했나 본데 형법 제347조 사기죄 말고도 사문서 위조 및 행사는 가중처벌 대상이야. 내가 뜯어간 미자 어머님의 5천만 원, 그거 그냥 돈이 아니야. 한 아이의 미래고 노부부의 평생이야. 그걸 건드렸으면 내 인생도 걸었어야지. 순석은 바닥에 짓눌린 광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지금 당장 미자 어머님 계좌로 돈 다 돌려놔. 1원이라도 부족하면 내가 직접 검사실로 너 끌고 간다.
전직 검사 인맥이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거거든. 그리고 내가 가로챈 다른 피해자들 명단도 다 내놔. 안 그러면 내 형량은 2자릿수가 될 거야. 광수는 결국 비명을 지르며 항복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어 미자의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 다음 날 미자와 봉식은 사무실을 다시 찾았다. 미자는 눈물을 닦으며 순석의 손을 잡았다. 변호사님 정말 고마워요. 우리 손주가 이 사전을 다시 펼칠 수 있게 됐어요. 순석은 미자가 준 낡은 사전을 다시 그녀에게 돌려주었다. 어머님, 이 사전은 어머님이 직접 손주에게 전해주세요. 진짜 영어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의 정직함이라는 걸 이 사전이 가르쳐 줄 겁니다. 순석은 사무실 한 구석에 남은 만두 쟁반을 보며 미소 지었다. 준열은 남은 만두를 집어먹으며 투덜거렸다. 변호사님, 이번 수임료는 진짜 배부르네요. 근데 저 가짜 놈 진짜 외교관인 줄 알고 속을 뻔했어요. 순석은 창밖의 노을을 보며 대답했다. 학벌은 종이 한 장이지만 진심은 바위보다 무거운 법이지. 법은 종이를 믿지만 나는 사람의 눈물을 믿는다. 장마가 끝난 뒤의 공기는 눅눅함을 넘어 들끓는 가마솥 같았다. 상가 3층 복도는 열기로 인해 아스팔트 냄새와 낡은 목재 냄새가 뒤섞여 숨을 턱턱 막히게 했다. 강순석 변호사는 낡은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채 얼음이 다 녹아 미지근해진 물을 들이켜고 있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불길한 금속성 마찰음과 함께 비명이 들려왔다.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들어온 사람은 청소부 인숙이었다. 그런데 그녀의 모습이 처참했다. 왼쪽 안경알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고 얼굴엔 붉은 손자국과 흙먼지가 뒤엉켜 있었다. 그녀는 품에 소중히 안고 있던 보자기 뭉치를 순석의 책상 위에 툭 떨어뜨리며 주저앉았다. 보자기 안에는 10년 넘게 매일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해온 빛바랜 가계부 한 권과 갓전의 김이 모락모락. 나는 노란 옥수수 4자루가 들어있었다. 옥수수의 구수한 냄새가 사무실 안을 채웠지만 인숙의 흐느낌은 그 냄새보다 훨씬 짙었다. 강 변호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번엔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제 아들이 도둑놈으로 몰렸어요. 인숙의 목소리는 갈라진 논바닥처럼 비참하게 떨렸다. 순석은 얼음물을 내려놓고 그녀의 깨진 안경을 조심스럽게 벗겨주었다.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가운 서리처럼 변했다. 인숙 씨, 천천히 말해봐요. 아드님 준영이가 왜 도둑놈으로 몰렸다는 겁니까? 그 성실한 애가 그럴 리 없잖아요. 사연은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인숙의 아들 준영은 낮에는 편의점 알바를 하고 밤에는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는 성실한 청년이었다. 그런데 최근 그가 알바하던 편의점에서 고가의 양주와 현금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편의점 주인 재무는 준영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재무는 건물관리소장의 사촌형으로 순석에게 앙심을 품고 인숙의 아들을 타겟으로 삼은 것이었다. 재무는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준영을 창고에 가두고 폭행하며 자백 서류에 서명하라고 강요했다. 인숙이 아들을 찾으러 갔을 때 재무는 인숙마저 밀치며 안경을 깨뜨리고 변호사 나부랭이 부를 생각 마라. 이번엔 내 아들 인생 확실히 종치게 해줄 테니라며 비웃었다. 가계부에 적힌 그 돈들. 한 푼 한 푼 아껴서 준영이 학원비 대준 건데 재문 그 인간이 그 돈을 다 훔친 돈이라고 몰아세워요. 변호사님, 우리 준영이 전과자 되면 공부고 뭐고 끝이잖아요. 순석의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졌다. 그는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사무장 준열을 쳐다봤다. 준열은 이미 신발끈을 조여 매고 있었다. 준열아, 이번엔 법전이 아니라 내 검사 시절의 감을 좀 써야겠다. 재문 그 자식 소장이랑 한패였지? 뿌리까지 뽑아버리자.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재문이 운영하는 동네 입구의 대형 편의점이었다. 재문은 아나무인 격으로 의자에 앉아 거들먹거리고 있었다. 순석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재문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질했다. 어이구, 똥개 변호사 오셨네. 이번엔 뭘로 협박하시려고? 증거. 여기 CCTV에 내 아들놈이 창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찍혔어. 순석은 재문의 앞에 인숙이 가져온 낡은 가계부를 펼쳤다.
가계부에는 날짜별로 500원, 1000원 단위까지 꼼꼼히 적힌 인숙의 피땀 어린 기록이 담겨 있었다. 재문씨, 이 가계부 보여? 이게 인숙씨가 아들 공부시키려고 평생 쓴 인생의 증거야. 근데 당신은 이 정직한 기록을 도둑질로 모독했어. 당신이 조작한 CCTV? 그거 사촌 동생 소장한테 배운 수법인가 본데 나한테는 안 통해. 순석은 태블릿 PC를 꺼내 다른 영상을 재생했다. 재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 영상은 편의점 내부가 아닌 재문의 사무실 안을 비추고 있었다. 준열이 미리 심어둔 초소형 카메라에 찍힌 영상에는 재문이 직접 금고에서 현금을 꺼내 자신의 가방에 넣고 유통기한이 지난 양주병을 일부러 깨트린 뒤 준영의 사물함에 빈 병을 집어넣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당신 무고죄의 감금 폭행, 그리고 자구행위를 빙자한 공갈 협박죄까지 엮을 수 있어. 게다가 당신 사촌 동생 소장이랑 짜고 상가 관리비 횡령한 장부 내가 이미 입수했거든. 이거 경찰서로 바로 보낼까 아니면 여기서 끝낼까? 재문은 뒷걸음질을 치다 진열대에 부딪혀 컵라면 박스들을 무너뜨렸다. 그는 사르르 무너져 내리며 순석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변호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소장이 시켜서 그랬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순석은 재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나한테 빌지 마. 지금 당장 준영이 풀어주고 인숙씨 안경값에 준영이 정신적 위로금까지 계산해서 내놔. 그리고 이 동네에서 당신 얼굴 다시는 안 보이게 떠나. 알겠어? 결국 준영은 무사히 풀려났고 재문은 그날로 짐을 싸서 동네를 떠났다. 인숙은 다시 찾은 아들을 안고 오열했다. 그녀는 순석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옥수수를 건넸다. 변호사님, 이 옥수수. 별거 아니지만 꼭 드세요. 변호사님 덕분에 우리 준영이 인생에 빨간 줄 안 그이고 다시 공부할 수 있게 됐어요. 순석은 옥수수 하나를 떼어 씹으며 미소 지었다. 인숙씨, 법은 가끔 눈이 멀어서 억울한 사람을 못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가계부처럼 정직하게 산 인생은 결코 배신하지 않아요. 옥수수 잘 먹겠습니다. 준열은 남은 옥수수를 갉아먹으며 물었다. 변호사님, 이제 우리도 좀 큰 로펌처럼 수임료로 빳빳한 수표 좀 받아보면 안 됩니까? 순석은 창밖의 노을을 보며 툭 한마디 던졌다. 이 옥수수보다 더 찰진 수표가 세상에 어디 있냐? 이게 진짜 사람 사는 맛이지. 상가 3층의 여름밤은 도시의 소음보다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창살을 타고 들어와 순석의 책상 위를 창백하게 비추고 있었다. 순석은 낡은 안경을 닦으며 서류 더미 속에 파묻혀 있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지팡이 소리가 정막을 깨뜨렸다. 규칙적이지만 어딘가 힘이 빠진 그 소리의 주인은 이 동네의 원로이자 서예가인 종술 노인이었다. 종술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와 아무 말 없이 보자기 뭉치를 내려놓았다. 보자기 안에는 털이 다 빠진 낡은 붓 한 자루와 방금 쓴 듯 먹향이 가시지 않은 정도라는 두 글자가 적힌 휘호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낡은 도자기 파편 몇 조각이 처연하게 굴러다녔다. 강 변호사, 내가 평생 붓을 잡으며 깨끗하게 살려 했네만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구먼. 이 파편들이 내 인생 같아서 가져왔네. 수임료는 이 붓 한 자루면 되겠나? 종술의 목소리는 벼루에 먹을 가는 소리처럼 낮고 묵직했다. 순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종술의 마른 손을 맞잡았다. 손마디마다 박힌 먹물 자국이 노학자의 고결한 삶을 대변하고 있었다. 어르신, 이 정도라는 글자 한 장이면 제 평생 수임료로도 부족합니다. 대체 어떤 놈이 어르신의 도자기를 깨뜨리고 마음까지 다치게 했습니까? 사건의 배후는 예상보다 거대했다. 이 지역의 유력 정치인이자 차기 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광수 의원이었다. 광수는 재개발 지구의 중심에 위치한 종술의 낡은 한옥 부지를 탐내고 있었다. 그곳은 종술의 가문이 대대로 지켜온 터전이자 지역의 역사가 담긴 곳이었다. 광수는 용역들을 동원해 종술을 협박했고 그 과정에서 종술이 아끼던 가업 전승 도자기들을 무참히 깨부수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다. 광수가 종술의 아들 준열 사무장 준열과 동명이인 준호를 횡령 혐의로 엮어 구속시키겠다며
종수를 압박하고 있었던 것이다. 준호는 광수의 선거 캠프에서 회계 업무를 도와주다 광수의 비자금 세탁 경로를 알게 되었고, 광수는 입막음을 위해 준호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다. 내 아들놈이 감옥에 가게 생겼네. 광수 그자가 나한테 붉은 봉투를 내밀며 그러더군. 땅을 넘기고 입을 닫으면 아들은 무사할 거라고. 강 변호사법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힘있는 자들의 칼춤에 놀아나는 것인가? 순석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다. 그는 벽에 걸린 정도라는 휘호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서랍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그가 검찰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추적하던 비리 명단이 담긴 수첩이었다. 그 명단의 맨 윗줄에는 광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어르신 법은 칼이기도 하지만 방패이기도 합니다. 그놈들이 칼춤을 춘다면 저는 그 칼날을 부러뜨리는 망치가 되겠습니다. 순석과 사무장 준열은 광수의 호화로운 선거 사무실이 내려다 보이는 건너편 옥상에 섰다. 준열은 망원경으로 광수의 동태를 살피며 투덜거렸다. 변호사님, 저놈은 지금까지 우리가 상대했던 놈들이랑 차원이 다릅니다. 뒤에 검찰 라인도 빵빵하고 언론도 쥐락펴락해요. 진짜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닙니까? 순석은 담배 대신 옥수수 수염차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다. 바위는 죽어있지만 계란은 살아있어. 살아있는 건 바위를 넘어서거든. 준열아, 내가 저번에 확보한 그 붉은 봉투 배달 사고 영상 지금 바로 언론사에 뿌려라. 대형 언론사 말고 우리 동네 소식지랑 유튜브 채널부터 시작해. 밑바닥부터 불을 지펴야 저놈들이 못 빠져나가. 다음날 아침 광수의 사무실 앞은 기자들이 아닌 분노한 지역 주민들로 가득 찼다. 순석이 뿌린 영상에는 광수의 비서가 종술 어르신에게 돈 봉투를 건네며 협박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광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악의적인 편집이라며 발뺌했지만 순석은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해두고 있었다. 순석은 직접 검찰청 입구에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종술의 아들 준호가 몰래 복사해둔 광수의 진짜 비자금 장부가 들려 있었다. 순석을 본 옛 동료 검사들이 당황하며 길을 막아섰다. 강 선배님,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광수 의원님 거는 건드리지 마세요. 선배님만 다칩니다. 순석은 후배 검사의 넥타이를 반듯하게 고쳐주며 나직하게 말했다. 자네 임관할 때 선서했던 거 기억나나? 법의 이름으로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했지. 지금 자네 앞에 있는 게 바로 그 정의다. 비켜라. 안 그러면 자네 이름도 이 장부에 같이 적어 넣을 테니까. 순석의 서슬퍼런 기세에 후배 검사는 길을 비켰다. 순석은 수만 명의 시청자가 지켜보는 라이브 방송 카메라 앞에서 장부의 내용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폭로했다. 광수가 건설사로부터 받은 뇌물 내역, 재개발 지구의 투기 정황, 그리고 종술 노인을 협박한 구체적인 지시 사항까지. 그날 오후 광수의 선거 사무실에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 광수는 도주하려다 공항 출국장에서 준열의 손에 붙잡혔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광수는 소리를 질렀다. 너 같은 똥개 변호사가 감히 나를. 내가 누군지 알아? 순석은 광수의 앞에 다가가 종술 어르신이 준 낡은 붓 한 자루를 보여주었다. 이 붓이 내 놈의 그 더러운 붉은 봉투보다 1000배는 더 무겁다. 너는 도자기를 깼지만 나는 내 놈의 그 썩어 빠진 권력을 깼다. 법정에 가서 정도가 뭔지 똑똑히 배워라. 사건은 일단락되었고 종술의 아들 준호는 양심선언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종술은 다시 붓을 들었다. 그는 사무실을 찾아와 깨진 도자기 파편들을 이어 붙인 새로운 작품을 건넸다. 강 변호사, 상처 입은 것들이 모여야 진짜 아름다움이 완성되는 법이라네. 자네가 내 인생을 다시 붙여주었어. 준열은 창밖을 보며 물었다. 변호사님, 다음엔 또 어떤 억울한 사람이 올까요? 순석은 낡은 책상을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글쎄, 아마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사람이 오겠지. 밤 공기가 차가워졌지만 순석의 가슴 속엔 종술이 남긴 먹향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상가 3층 복도의 창밖으로 가을의 초입을 알리는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복도 한 구석에서 웅웅거리던 실외기 소리도 잠잠해진 밤. 인생 법률 사무소의 불빛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었다.
강순석 변호사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사진첩 하나를 매만지고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순석과 인자하게 웃고 있는 한 여인, 그리고 어린 아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때 문이 아주 천천히 열렸다. 이번에 들어온 사람은 화려한 옷차림도 구분등도 아니었다. 초췌한 얼굴에 흙먼지가 잔뜩 묻은 등산복 차림의 중년 사내 준호였다. 준호는 순석의 책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품 안에서 낡은 가죽 일기장 한 권을 꺼냈다. 강 변호사님, 아니 형님,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20년 전 제가 형님의 인생을 망가뜨렸던 그놈입니다. 순석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준호는 과거 순석이 검사 시절 거대 기업의 비리를 수사할 때 핵심 증인이었으나 돈에 매수되어 위증을 하고 잠적했던 인물이었다. 그 일로 순석은 강압수사라는 누명을 쓰고 검찰복을 벗어야 했고 그 충격으로 순석의 아내는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다. 순석이 이 낡은 상가 골목으로 숨어든 진짜 이유였다. 준호는 울먹이며 일기장을 건넸다. 그 안에는 지난 20년간 준호가 죄책감에 시달리며 기록한 비리의 실체와 당시 순석을 매장하기 위해 음모를 꾸몄던 권력자들의 명단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게 제 수임료입니다. 저를 벌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형님의 명예만큼은, 그리고 형수님의 억울함만큼은 제 손으로 되찾아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일기장이 형님이 20년 동안 지켜온 정의의 마지막 퍼즐이 되길 바랍니다. 사무실 밖 복도에는 어느새 소문을 듣고 모여든 사람들이 서 있었다. 믹스커피를 가져온 인숙, 전어를 가져온 영옥, 손수건을 수놓은 미자, 훈장을 지킨 재준 어르신, 그리고 3,000원을 건넸던 순자 할머니까지. 그들은 순석이 남모르게 짊어지고 있던 거대한 슬픔의 무게를 이제야 깨달은 듯 숙연한 표정으로 사무실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사무장 준열이 순석의 어깨를 꽉 짚었다. 변호사님,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일기장 세상 밖으로 던집시다. 우리가 도와드린 사람들이 다 증인이 되어줄 겁니다. 순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벽에 걸린 수임료들을 보았다. 전어 대가리, 녹슨 가위, 들기름 병, 건빵 봉지. 그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순석이 세상에 버림받았을 때 다시 살아야 할 이유를 가르쳐준 사람의 온기였다. 준호야, 고맙다. 돌아와줘서. 법은 차갑지만 사과는 뜨거운 법이지. 내 수임료 아주 무겁게 받으마. 일주일 뒤 대한민국 법조계는 발칵 뒤집혔다. 20년 전 강순석 검사 사건의 재심 청구와 함께 당시 사건을 조작했던 거대 로펌의 대표와 고위직 공무원들의 명단이 공개된 것이다. 법정에는 순석이 그동안 도와주었던 골목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그들은 화려한 방청객이 아니었지만 그 어떤 로펌의 변호인단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순석은 최후 변론석에 섰다. 그는 법전을 펴는 대신 품 안에서 낡은 일기장과 그동안 받았던 수임료들의 목록을 꺼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법은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한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20년 동안 이 낡은 상가 골목에서 배운 법은 조금 달랐습니다. 진정한 법은 억울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가난한 이의 손을 잡아주며 잃어버린 자존심을 되찾아주는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제게 주신 전어 한 두름, 만두 한 쟁반, 빳빳하게 편 1,000원짜리 3장. 이것들이 바로 법보다 귀한 진실의 가치입니다. 순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법정 구석구석을 울렸다. 판사는 안경을 닦으며 순석의 변론을 경청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하나둘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저는 오늘 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 세상의 수많은 영옥과 순자와 인숙이들이 다시는 울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섰습니다. 사람을 남기는 판결, 그것만이 법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여야 합니다. 판결은 명확했다. 순석은 20년 만에 누명을 벗었고 사건을 조작했던 자들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법정을 나서는 순석의 앞길에는 화려한 꽃다발 대신 상가 사람들이 정성껏 준비한 떡과 과일들이 놓여 있었다. 사무실로 돌아온 순석은 책상 위에 놓인 정도 휘호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숨어 지낼 필요가 없었지만 그는 로펌의 파격적인 제안을 거절하고 다시 낡은 상가 3층으로 향했다. 변호사님, 이제 서초동으로 가셔도 되잖아요. 왜 다시 여기입니까? 준열이 물었다. 순석은 낡은 창틀 너머로 지는 노을을 보며 미소 지었다. 서초동엔 변호사가 많지만 이 골목엔 나밖에 없잖아. 그리고 아직 인숙 씨 아들 준영이 시험 합격 소식도 못 들었고 순자 할머니 집 대문 고리도 고쳐줘야 해. 수임료도 아직 덜 받았거든. 그때 복도 끝에서 다시 누군가의 망설이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끽, 문이 열리고 쭈뼛거리며 들어온 한 청년이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놓았다. 여기가 억울한 사정 들어준다는 그곳 맞나요? 순석은 선글라스를 이마 위로 쓱 올리며 20년 전 그날처럼 인자하고 능청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잘 찾아오셨습니다. 상담료는 선불인 거 아시죠? 2,000원 아주 비싸게 받겠습니다. 자, 어디가 억울하신지 드러나 봅시다. 상가 3층의 낡은 문이 닫히고 그 안에서 다시 사람 사는 냄새가 번져나왔다. 법은 멀고 인생은 험하다지만 강순석의 인생 법률 사무소가 있는 한 이 골목의 밤은 결코 어둡지 않을 것이다. 벽에 걸린 수많은 사연들 옆에 방금 받은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새롭게 자리를 잡았다.